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거 입혀보셨나? 이거 고막 껍질 담는 거고요. 이게 고막 까는 거거든요.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고막을 이렇게 잡으시고 손에 너무 묻으면 안 되니까 꼭 들어간 데 있잖아요. 여기 넣고 일단 누르면 이렇게 고막이 떨어져요.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놓고 소개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질문인데요. 50살의 선생님이 지금 제일 행복해 보이고 자유롭게 보이는 거는 하고 싶은 일을 잘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하겠다는 결심이 여러 결심이시겠지만 지금 하고 계신다면 하고 싶은 일이 내가 정말 뭔지 모르고 시간이 흘러갈 것 같다는 그런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두려웠거든요. 선생님은 한동안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알고 계셨는데 해야 할 일이 정말 그 강력돼 있는 게 많이 힘드셨던 것처럼 느껴졌고요. 그래서 그런 하고 싶은 일을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찾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어떠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좀 그런 조작이 가능한 이런 건 좀 듣고 싶었어요. 혹시 연관되는 그런 질문이나 이런 거 하시나요? 요즘 젊은이들은 지금 말씀하신 현실에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이상을 찾고 싶긴 하지만 뭔가 현실이 너무 급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될지 아니면 현실에 맞게 살아야 할지 아니면 요즘은 현실조차 이게 워낙 이성조차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소비시 이게 참 나가기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되게 하는 일은 진짜 세 가지인데 저는 진짜 누구나 해야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일은 안 하고 누군가는 해야 돼. 누구나 해야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세 가지잖아. 이제 첫 번째 거를 제대로 안 하면 되게 욕먹어요. 누구나 해야 될 일, 자기 맞벌이 하는 거, 자기 방청소 하는 거. 그런 거 되게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관계망 속에서 해야 될 거. 이런 게 그거 안 하면 이제 되게 야단맞으니까 해야 돼요. 할 때 하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꼭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세상이 존재하려면 사실 누군가 본인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치가 그러냐 하고 정치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 다 나쁜 놈들만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나라도 해야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안 돼요.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봉사하려고 정치하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권력이 하고 싶어서 하는지는 밖에서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서 심장만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다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생각해 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내면적인 거예요. 세 번째가 하고 싶은 일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근데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론적으로 뭔가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마련이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때 이제 행복할 수 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상으로 누가 말을 해줄 수가 없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것, 논리적으로 알고 있는 것, 이제 실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모른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남이 절대로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딱 부러지게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래도 이것저것 내가 처한 환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선택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들 중에
상대적으로 나은 게 있긴 할 것 같아요. 뭐 내가 볼 수 있을 만한 일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한번 그거라도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외부에서 누군가가 정해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동안에 뭐 하고 싶은데. 그건 진짜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인생은 고독. 최종적으로 다른 누구가 해결 못해주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분명도 안 됩니다. 딴 사람이 못해줘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거 남이 못해줘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는데 완벽하게 그거를 이해해주고 공감하고 같이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많은 부분 깊숙이 함께 느껴준 사람은 미술이죠. 친구, 연인, 배우자, 가족, 동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면에서 나를 전면적으로 이해하면서 100% 교감할 수 있는 타인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능적으로 삶은 고독합니다. 고독하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음식은 나를 찾기 위해서는 외로운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잠시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을 그냥 느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 내가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답이 없다. 좀이라도 이거 재밌지 않을까 싶으면 해보는 거죠. 그런 거 이 이야기는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정치할 때 제가 이 말을 잘못했다가 굉장히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 위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힘들어도 자기가 해치고 나가야 돼요. 그거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청년 실업 각자 책임져야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말을 잘못 표현했는데 그날 열린우리당 시절에 집권당 최고위원이었어요. 집권당 지도부, 당 지도부하고 청년들의 여화모임인데 각 대학, 여러 대학에서 청년대 학생 대표들이 와서 발언을 하는데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나면 누구 보고 대답해달라고 제가 지켰어요. 그 앞에 어떤 상황이냐면, 보통 이제 언론 사설이 많이 나오잖아요. 취업을 어렵다, 청년 백수가 많다, 국가는 뭐하냐, 등등의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어떤 여학생이. 제가 들으면서 약간 속이 화가 났어요. 왜 저러지, 저 학생이? 저 질문은 좋은데,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이런 게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한다는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세상이 잘못 뛰어서 청년들이 이끌어서 이 얘기만 계속하면서 집권당에서 대안을 내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올이 나가지고 내가 21살, 22살 때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국가에서 도와주면 좋고, 안 그러면 내가 해치고 나가고, 국가가 회방만 안 났으면 좋겠는데 맨날 국가하고 싸우니까 국가가 나쁜 일만 좀 안 해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때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면서 취업은 각자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취직하는 거는 나한테 아닌 거야. 그리고 국가가 특정한 사람이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책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취업 기회가 많아지도록 정책을 했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직종이 더 전망이 있을지에 대한 예측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각자가 교육 투자를 좀 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자체를 늘리기 위한 여러 정책이 있습니다. 일자리 안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미에 그렇게 치고 청년들이 알래스카 가서도 혼자 못하고 사모니 가서도 역시 평탄한 심정으로 열심히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어떤 기자분이 그 기사를 이제 홍보를 해줄 거 아니에요. 데스크에서 제목을 나오고 하면 청년 실업, 각자 뽑은 거예요, 제목.
대통령도 죄가 없죠. 데스크에서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뭐 기사가 나오고 나니까 대책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치 안 하니까 솔직하게 말을 하면 국가가 뭘 해야 돼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청년들이 자기 자신의 삶과 관련해서 너무 구차적이라고 국가에서 좋은 정책을 써도 어떤 사람이 그 혜택을 받냐 하면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기 목표를 세우고 집요하게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단련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거지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두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답은 밖에서 누가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거 아니면 나는 죽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게 없을지라도 그래도 이 일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는 일을 잡아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야 돼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하나만 하는 게 사실 다 없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사회적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과정이 조금 다른 경우는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일은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재능과 열정에 관한 거, 재능과 능력에 관한 문제거든요. 내가 나는 그걸 하고 싶은데 재능이나 능력이 해도 잘 안 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그 선생님 책들이 재능 느끼기 기도입니다. 그 아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을 좀 다 안고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저렇게 보고 싶은데 왜 안 될까? 해도 되나? 내 능력은 얼마인가? 그건 해야 돼요. 하여튼 이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오디션 프로를 즐겨보는데 요즘에 보이스 코리아 제가 열심히 보는데 그때 치르는데 하이에나라는 가수가 노래 정말 잘해요. 근데 그 노래가를 하는데 사연이 있는데 자기가 시골에서 서울에 처음 올라와가지고 그 레스토랑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손님이 어떤 그 노래를 청했대요. 자기가 노래를 불렀더니 뭐 얼마 전에 기억이 안 나는데 돈을 꽤 팁을 한 팁을 주고 왔어요. 돈이 한 번도 없게 했는데 자기가 지금도 그때 받은 그 팁을 생각하면 생각해보세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어떻게 아름아름으로 레스토랑 같은 데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는데 거기 뭐 술 먹는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음악으로 노래로 성공할 수 있을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는 노래가 좋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이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는 누구도 해보기 전에는 단정해서 말할 수가 없죠. 그런 점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선언적으로는 다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무언가 흥미를 느끼고 거기 집중할 수 있으면 일정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점은 저만 하더라도 필수는 재능이 있다고 제가 별로 생각을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책에도 제가 썼지만 운동권에서 쓸모있는 사람들이고 열심히 필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걸 쓰게 되더라고요. 저 재능이 있었던 거죠. 몰랐지. 그 재능이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우연히 하다가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해봐야 뭔가 마음이 끌리는 게 있으면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20대들은 30대만 돼도 좀 부담이 되는데 20대들은 시간이 아직 많잖아요. 좀 시행착오를 겪어도 괜찮아요. 이 여자분들은 제대로 안 가겠죠.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안 먹어도 여러 남자들한테 뒤질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이제 안 그랬으면 해봐야 한다. 재능이 있는지. 수고한 살. 저희 선생님 이제 정치인 하셨지만 정치에 관한 고민들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되게 좋은 생각을 갖고 대통령께서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좀 더 좋게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셨고 그랬지만 사실 그때도 막 나라도 어려우면 그냥 후양반에
찌개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의도했던 거랑 다르게 나라가 어쨌든 흘러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도와준 이제 또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서 저는 되게 실망도 많이 하고 되게 회의감이 느낀 게 이제 세상이 좀 더 몇몇 사람들의 어떤 힘으로 몇몇 사람들의 의지로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진짜 바뀔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의문점이 많거든요. 이번 대선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봤는데 정치를 직접 해본 분으로서 정치판에서 진짜 뭔가 이루려고 노력을 하면 좋은 의도로 노력을 하면 정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의 정치인이 참여정부 사연형 의견이 다르죠. 혹시 또 뭐 정치에 관련해서 물어보시겠어요? 차례에 다 꼭 상담해요. 의무에 뽑습니다.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분이야. 정치인으로서 원하지 않았던 정치가 원하지 그런 의무감을 지나게 정치인으로 생활이 지나고 난 뒤에 정치인은 무슨 부분을 또 있나요? 예. 제가 어디서 봤는데 나보다도 훨씬 더 큰 열정과 애국심으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라는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조명되지 않았지만 의원님이 실제 생활하면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의원이고 애국심이나 도덕성이나 정의감들이 되게 훌륭한 의원이다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다양하네. 근데 더 없겠죠? 하나만 야, 예. 이거는 그냥 이제 뭐 제가 이제 말을 더듬으면 굉장히 그런 게 않잖아요. 유시민 이제 선생님은 그런 호칭이 많잖아요. 뭐 작가님이나 뭐 장관님, 국회의원님 있는데 저는 이제 장관님이라고 또 이제 좀 입이 와닿는 게 제가 또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질문이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유시민 선생님께서 장관으로 일하실 때 뭐 이루신 것도 많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생각하기에 장관직을 수행하실 때 이건 이제 내가 이걸 잘했다, 가장 잘했다 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떨지. 뭐 장유양보험이나 뭐 이제 기초노령연금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게 딱 하나가 있다면 그 중 하나가 어떤 건지. 이 질문들을 다 모아서 겁니다. 기가 막히게. 참여정부에 제가 일을 했는데 복지 끝나고 나서는 정부에서도 일할 기회가 없고 국회에서도 일할 기회가 없고 밖에서만 그랬죠. 참여정부가 이제 성공했냐 아니냐, 잘했냐 못했냐 이건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정하는 거는 좋은 마음으로 국민들 존중하면서 그렇게 국민들 위해 서민들 위해서 하려고 노력했다. 그거는 뭐 많이 인정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거하고 실제로
정책을 잘했냐 하고는 또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뜻을 가지고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평가를 할 때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했는지 가지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 평가의 기준도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똑같은 정도에 대해서도 잘했다 잘 못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이제 본능적인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저지르는 사고, 실수, 판단사고, 실수, 또 감정의 행동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다 사람이 하는 일. 그래서 역시 노무현 대통령도 완벽한 인격을 가진 분은 아니기 때문에 감정에 좀 쓰기도 하고 고민하면 눈을 막 끄덕이기도 하고 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인맥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속기도 하고 이렇게 속이 다 그런 이제 이런 거 인간적인 미스테이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어도 없을 수가 없죠. 있고 또 정책 수단이 뭐 좋은 뜻을 가지고 뭐 하려면 목적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도 제약이 있거든요. 뭐 처음에 출범할 때는 여소야대 그때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갖고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고 뭐 잠시 의회 쪽 과반수를 가졌다가는 또 그만 또 야대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미 언론 자유에 대한 당신 자신의 굉장히 그런 철학 때문에 언론도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의 권력인데 다른 권력하고 많이 싸우셨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것들이 겹치면서 원래 판단착오를 하거나 생각을 잘못해서 좀 잘못된 것거든요. 생각은 똑바로 했는데 여건이 어렵고 수단이 부족해서 잘 안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돌이켜보면 굉장히 아쉽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한테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조 대통령도 돌아가신 전에 그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표현을 좀 다르게 하는데 용기가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이마트 신세계 그때 비정규직 문제 수당노동행위 같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상용자동차 문제도 있고 그때 좀 더 용감하게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근데 비정규직 법 같은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체는 일체 사내하청이나 확인을 못 받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 법인, 정부기관뿐만이 아니라 공공단체, 비영리 의료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이런 데서 일체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는 그런 과감한 이게 뭐 목소리한테 얻어맞고 이렇게 해도 견디기 힘들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많이 해요. 그때 왜 그렇게 못했을까 생각하면 그 용기가 없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밀려오게 될 파도를 생각할 때 자신이 없었던 측면도 좀 있었고 그런 게 되게 아쉽게 생각이 돼요. 그 점에 대해서는 원래 마음은 어땠을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문제 해결을 못했지 않냐 이렇게 비판을 할 때 이거는 수긍해야 될 때 같아요. 용기가 얻어맞고 일시적으로 국민한테 오해를 받더라도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좋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시대의 과제를 비교적 성실하게 하신 대통령이다. 그때 대통령 오실 때는 민주주의 개최, 민주화, 자유, 뭐 상식의 회복 이런 거였잖아요. 특권의 부당한 특권의 배제 이런 게 주로 됐던 이슈였고 정권을 잡고 나니까 막 양극화 문제가 밀어닥치더라고요. 비교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대처 못했지만 자기 시대에 주어졌던 과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능동적으로 결정하고 생명경제 관리도 큰 업적은 못 이뤘을지 몰라도 비교적 잘 관리해서 다음 정부에는 생각해요.
그동안 재정 적자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가 18조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건실하게 규정을 규정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제가 장관으로서 이렇게 뭐 했냐 이렇게 그러면 여러 가지를 했는데 대부분은 그 전부터 정부가 추진하던 것을 매듭진 게 많아요. 장기요양보험도 그전에 김건희 장관님 계실 때 법을 다 만들어놨는데 몇 가지 중요한 쟁점사항을 결정을 못하고 법을 못 내고 전하셨어요. 제가 가서 몇 달 사이에 다 정리해서 그냥 법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임기 중에 법을 통과를 시키고 매듭 지은 거죠. 병원에 가보면 암 환자 진료비 본인보다는 지어주고 뭐 5세 미만, 5세 이하 어린이들 이건들이 무료로 그렇게 고치는 걸 하는데 그 다음에 뭐 중증질환자들 자부담 낮춰주고 이런 것들도 제가 하긴 했는데 아까 정보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하긴 했는데 그것 김건희 장관님이 다 준비를 다 해놓으셨던 거예요. 원래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1월달에 지명을 받았는데 그때 막 교체가 눈앞에 있어서 집행을 못 하시고 또 돈을 만들어야 돼요. 2006년 예산 확보를 못했어요. 교정연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 예산 같은 거를 잘 안 도와줬어요. 예산 부처가. 그러다 보니까 계획과 입법 규정 이런 건 해놓으셨는데 집행을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못하시는 김건희 장관님이 책임이 아니고 여러 상황들이 작용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제가 가서 해결을 했어요. 이렇게 돈을 만들어서 해결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돈을 만든 거는 대통령이 이제 저를 만든 감사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 빼고 대통령 만나려면 차라리 들어갈 수도 있었고 저녁에 가서 밥 먹으면서 돈 달라고 그러고 그 자리에서 전화해 주세요 이런 정치시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난 잘 모르는데요 복지부 장관이 와서 뭐 문제 가지고 돈 얘기하는데 좀 살펴줘요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면 다 돼요. 그런 식으로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매듭을 지은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도입한 거는 기천의원과 의원 시절에 효도연금법이라고 의원입법 발의를 했는데 열린우리당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안 해줘가지고 국회에서는 안 되고 제가 장관으로 가서 이해찬 총리한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법을 만들어냈고 그걸 가지고 키워서 이제 하고 예산 확보하고 해서 법제정까지를 하고 제가 물러나고 나서 이제 그건 제가 한 거예요. 실제로는 제가 이제 마음으로 굉장히 내 혼자 사랑스러워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장애인 활동 보건인데 그걸 주시고 그거는 장애인들이 막 서울시청 앞에 농성해가지고 거기를 직원들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밥을 가지고 가야지 밥도 안 가지고 난 못 간다고 이렇게 직원들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하자고. 그거는 제가 이제 도입을 한 거고 제가 스스로 생각해서 한 거는 시설아동들 사장 만들어준 거 그게 이제 제가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아이들 18살 돼서 나갈 때 3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집도 없고 많이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하나씩 다 만들어줘서 하여튼 자기가 후원금으로 저축을 하면 국가에서 똑같은 액수를 넣어주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3만 원까지 하면 나중에 18살이 되면 한 몇천만 원 정도를 집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거를 신한은행 그때 신한행장 나중에 좀 시끄러우니까 좋은 분이세요. 제가 그분이 막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은행에서 후원자가 그렇게 많이 빼줘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거의 99% 이상 다 제도시에 1년 안에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논문도 나오고 놀랍다고 한국은 고전력이 대단하네. 그거는 제가 이제 생각해서 그런 소소한 것들이 좀 있어요. 밖에서는 모르는데 딴 것보다는 그래도 복지부가 큰 부서인데 이게
비교적 원만하게 공무원들하고 선발을 잘 맞춰서 연결했다. 그거는 있죠. 그런 정도 뭐 그래도 한 5년 공직하면서 반값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가. deputat 답이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아까 애국심 하는 정치인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가까이 아는 분들 예를 들면 만화 후에 지금 재선 유경호 의원 같은 경우도 정치로 그렇게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밖에도 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하고 약간 차이인데 그분들은 야 그래도 국민들이 이상하잖아. 어떻게 손을 떼냐.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이제 그 형들한테 저도 그랬습니다. 그 형한테는 그래도 형 우리가 더 불쌍해. 국민들은 재밌게 살아. 나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산다고 물론 다 그렇게 살 건 아니지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별로 재미도 없고 괴롭고 하기도 싫은 이거를 내가 보기에는 국민들보다 형이 더 불쌍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 꼭 유경호 의원이나 뭐 이런 이명호 의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물론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치는 이런 거다.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된다. 뭐 정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저하고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애국심이라는 건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정책이나 정치에 대한 판단은 저와 다르지만 저보다 훨씬 더 내 인생을 바치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치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네요. 그렇게 정치인들 다 죽이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고요. 고생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좀 잘못되면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좀 잘못되면 감옥도 가고 안 됐죠. 저는 이제 후원자들이랑 저희 팬클럽 막강하셔가지고 때리면 돈 다 보내주시는 그러니까 저는 별로 그런 거에 구애를 안 받았는데 되게 고생들 많이 해요. 말씀 정치를 예, 그렇죠. 마무리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아볼까요? 첫 번째는 과거에 정치했던 걸 빼고 지식인으로서의 시민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자연인으로서 행복하시겠다라는 게 지금은 이제는 그런 거 다 풀어버리고 그러고 행복할지 요새 행복해요. 질문 안 끝났는데 답이 바로 오네요. 중간 리액션. 보면서 되게 괴로워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거는 지식인으로서 잠들었을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제가 이제 되게 저는 어린 친구 그러니까 10대 또는 뭐 초등학생 중학생 보면 다들 굉장히 이런 자본의 노예가 돼 있다고 하죠. 이제는 뭐 이상이나 이념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본에만 충실하게 사는 그런 게 돼 있는데 그리고 매스미디어를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골치가 되거든요. 나중에 되면 정말 완전히 끝이 나버리는데 아니면 너무 오래되거나 이런 게 혹시 이런 거를 저는 굉장히 이대로 어떻게 깨달이 있어서 서로 나가는 방향이 뭐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도 개개인이 이런 문제들을 조금씩 노력하는데 이렇게 서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그런 것을 좀 여쭤보고 두 가지. 그 인터넷에 보면은 그러니까 뭐 1930년대 그 독일처럼 그때는 막 그 청년들, 뭐 청소년들이 그 우익화돼가지고 어마어마한 폭력을 휘두르면서 어떤 나치의 전위 노릇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노년층의 우경화뿐만 아니라 어떤 그 청소년층에서
그 일베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우익들의 그런 반응이 대단히 이렇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그것들을 또 앞에 전위에서 선동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봐도 무슨 도전 뭐 풀이라고 해가지고 조규재 같은 사람들이 맞나요? 그 아무튼 이름이 기억할 필요도 없는 정규재? 그 한경에서 그 노설위원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그분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풀이를 하면서 이렇게 우익적인 바탕에서 이렇게 고전들을 해석하시면서 그 외연을 이렇게 넓히시려는 작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거슬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가적으로 서로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거북하고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대화를 통하면서 이제 풀어 나가야 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언을 다 연관이 된 말씀드리는데 우선 이제 대전제가 있죠. 내가 이제 어떤 세상에 대한 이 세계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사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생각을 흔들기 위해서 활동하는 건 자유잖아요. 좌든 우든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지. 그 우리 헌법에 의해서 만인에게 주어진 자유이고 권리잖아요. 우리 내 눈에 거슬리거나 안 거슬리면 관계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때 글을 쓰고 트윗에 멘션을 올리고 동영상을 찍어서 퍼뜨리고 할 때 그 내용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또는 심지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저거는 이상하다 저거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조차도 그 자유잖아요. 원래 표현의 자유, 세상의 자유라는 거는 언론의 자유라는 거는 옳다는 증거가 없는 또는 사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 원래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소수자의 자유라는 다수자의 자유는 보장해줄 필요가 없어요. 다수자의 것이기 때문에 늘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세상의 자유라는 것은 다수파의 지배적인 생각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생각을 보호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게 맞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특히 처음 나타나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생각이라는 건 소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는 걸 얘기를 할 때 그것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보다는 저는 사회의 구성은 대다수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견해까지도 마음대로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번아웃쇼 이야기. 제 생각이 아니고. 네. 그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진보, 보수, 좌우를 가리기 전에. 그래서 한경인가요? 정의재 논설위원이 뭐라고 하든 그건 나름 자유예요. 그게 눈에 거슬리면 그건 내 문제고. 그건 그 사람의 문제는 아니에요. 거슬리면 내 문제고. 그 다음에 저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도 그것도 내 자유예요. 그래서 그건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게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를 잘 몰라요. 무엇이 옳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나의 그 판단이 옳다는 증거는 없는 거야. 그래서 꼴보기 싫은 주장을 막 하는 것도 다 놔둬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폭력으로 억압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수단으로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한번 짠거주세요.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동영상을 올리면 나는 제대로 된 동영상을 올리면 돼요. 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 점이 몹시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가 잘못됐다. 왜 이런 정부를 세우지? 왜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지?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판단이죠. 이명박 대통령도 더 많은 사람들이 원했을 때 대통령이 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더 많은 사람이 원했을 때 대통령이 될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는 각자가 무엇이 좋다 나쁘다 무엇이 옳다 그러다는 판단을 형성할 수 있지만
대의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자유주의적 질서 속에서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한 집단적 의사결정으로서의 선거, 이 결과에 의해서는 그 자체를 못 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것이 대한민국 다수의 선택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더 바뀌면 나는 다른 대통령을 뽑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돼서 5년 전에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어서 5년 동안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는 건 또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어디 우리 속의 나라에 사는 게 아니고 이 나라에 살아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수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 밑에 살면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수가 되도록 노력할 권리가 있죠. 저는 못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박근혜 5년을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러면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이에요. 그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고. 제가 이제 별도 인터뷰를 했으니까 어쩌다가 이제 전화통화가 된 기자분들도 아니 한마디만 해주래요. 그러니까 말 못해요. 왜 못하냐. 그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판단을 하지. 지금까지 인수위 석달과 정부 출범 한 달을 지켜볼 때 잘했다 잘못했다고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조차도 없다 지금. 아직 정부도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마당에 너가 잘못됐다 너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너는 막 아주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에 막 한 달밖에 안 돼,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막 대통령을 훈계하고 훈육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해요. 많이 못 읽었잖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도 얼마나 많았어요 이런 게. 공자맹자 들어오고 석가예수 들어오고 그죠? 온갖 2000년 3000년 전에 교과서 끌어다가 그걸로 훈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럼을 쓰는 지식인들 언론인들은 자기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권력을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그러면서 정치 주도하고 나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철수 교수도 비슷한 경로를 지금 밝혔죠. 입 달린 사람은 다 한마디씩 해요. 근데 이게 왜 좀 찐득하게 잡고 봐주지 못할까? 저는 박근혜 문제를 국민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요. 마음에 안 들지만. 또 내 내면에는 이건 변명하지 못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다수가 나와는 다른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5년 동안은 그 판단을 무조건 존중해줘야 돼요. 비판할 건 하더라고. 아, 내가 싫다고 해서 내 대통령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가야지. 지금 이 현실은 다 잘못된 거다. 그거는 내 내면에서는 가능한 얘기지만 객관화 시킬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운영을 되게 잘 못할 거라고 봐요. 저도. 되게 못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적 세계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적 현실 사이에 너무나 큰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런 거를 잘 못 느끼고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수의 국민이 찍었어요. 그러면 그 효과가 나타나야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우리 생각에 잘못 찍었는데 그게 아무 효과가 없으면 누가 거기서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다가 굉장히 후회하고 반성한 분들이 많이 박근혜를 또 뽑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까지 경험하고 나서 지난번의 선택이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또 느낄 거라고 봐요.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거는 누가 대중을 가르쳐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들 스스로가 자기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현실과 대면하면서 과거 자기의 선택을 외화시키고 객관화시키고 그것을 성찰적이고 비판적으로 주시하면서 변화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이 좀 학습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예측과 다르게 박근혜 대통령이 무시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이 복잡한 후기 산업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 대한민국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상을 잘 이해 못하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잘 대처한다는 것은 어지간한 행운이 아니고는 어렵죠.
비행기 부품을 자루에 넣은 다음에 딱 흔들어서 보잉 747이 조립될 확률. 이론적으로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잉 747을 조립하려면 항공의 원리, 저역학 이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이 그 기계공학, 전기공학 다 해서 그 배상 자체가 가진 성질을 잘 이해하면서 맞출 때 날 수 있는 비행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품을 나누고 자루에 넣고 흔들었다고 해서 비행기가 조립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기자님 이런 거 너무 기사 쓰지 마세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나 지금은 좀 지켜볼 때다. 어떤 판단이 있더라도 좀 내면에 두고 우리가 대통령에서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거나 어드바이스를 하거나 비판을 할 때 그때는 아직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거예요. 우리는 현실에 살아. 현실에는 정부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 정부는 항상 다수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돼요. 지금은 이 정부는 다수가 선택한 정부예요. 이것이 아무리 꼴보기 싫고 내 마음이 안 들어도 이것이 대한민국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여기고 여기서 출발해서 이것이 바뀌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마음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각자가 내가 생각하는 더 마음에 드는 대안, 이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생활 공간 속에서 조금씩 5년 동안 노력하는 거 말고는 그 누구도 현실을 바꿀 수 없다. 네, 그죠? 저는 좀